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요일 새벽 2시입니다. 오늘도 컴퓨터가 또 탈이 났습니다. 해킹 당한 걸까요? 예, 조금 전 12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그저께죠. 헌정사에 처음으로 여권이 일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공수처법을 구상하던 여권과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 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8개월 동안 우리 정치판은 표류해 왔습니다. 사실 이 사태는 작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제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국당에서 이른바 조직 강화위원이라는 걸 했는데 당시 당 지도부에 수차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 그리고 공수처도 할 거다. 이게 목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정계위를 맡긴 건 연동형 비례제에서 자신들이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당이 그걸 막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은 필패할 것이고 이 나라의 사회주의화는 막지 못한다. 대충 이런 요지였죠. 불행하게도 모든 것은 지금 제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틀 전 거칠게 항의했죠. 그건 통과 의례 같은 몸부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위해 말하자면 선거법 찬성 의원은 156명이었습니다. 역사는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하겠죠. 문제는 이제 공수처법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묻더군요. 한국당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가? 어차피 임시국회 종료까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고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에 따라 뒤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도 통과될 터인데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가지죠. 더욱이 본회의장에 많아야 2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회의원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저도 한국당 몇몇 의원들에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느냐? 결론은 뻔한데 왜 하느냐?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솔직한 말이더군요. 둘째, 이 법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뒤따르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만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막으면 공수처법 효과는 낼 수 없다. 바꿔 말하자면 야당은 무력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또 무엇인가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필리버스터죠. 그럼 그걸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게 1854년 미국 상원이더군요. 캔자스, 네브라스카 두 주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이번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일 겁니다. 제가 오늘 많이 찾아봤습니다. 없더군요.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한답시고 발언대에 서서 조국과 윤석열 총장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면서 윤 총장이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던데 이 모습을 보면서 좌파의 이 끼리끼리 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그런 뻔뻔함이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보수 정권에서 조국 같은 파림치 범죄가 들통이 나고 김기현 시장 비사실 하명 수사 의혹 같은 청와대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광화문은 연일 수십만 명 조직된 이들이 머리띠를 두르거나 또 촛불을 든 청소년들을 앞세워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겠죠. 정치인들이 맨 앞에 서서 물러나라,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겠죠. 어쩌면 지난번처럼 대통령 인형에다가 온갖 모욕을 준 채로 끌고 다닐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법안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구수정한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은 지역구 225석에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가 75석이었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민주당
시골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4대1 협의체가 꾀를 냈죠. 비례대표를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이고 그 중에서도 30석만 50% 연동률로 하겠다고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는 완전히 핵심이 다른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제 생각엔 이 전혀 다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처리한 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그건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죠. 당장 공수처법엔 24조 2항, 즉 검경이 공직자 범죄를 인지를 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사실은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죠. 그건 공수처를 검찰의 상위 조직으로 만드는 조항인데다가 권력의 범죄는 수사를 처음부터 할 수 없게 하는 아주 잘못된 조항입니다. 악법이죠. 그리고 그 조항만으로도 이 수정안은 원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법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선거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곧 내일 모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죠. 이런데도 우리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리고 대법원도 모두 그들에게 장악당한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일부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더군요. 먼저 국회 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그저께 이미 반기를 들었죠. 주 의원은 바로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꼭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뒤이어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굳이 공수처까지 필요 없다. 상설 특검도 하지 않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있었으면 수사검사 뒷조사를 시켜놓았을 것이라고도 했죠. 김동철 의원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사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세 의원 외에도 선거법에 반대표를 던진 김성식 의원, 민평당의 황주홍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에게 기대를 걸고 있더군요. 기다려봅시다. 이 나라 의회에서 양심을 회복하는 여권 의원이 몇 분인지 이틀 뒤면 알 수 있겠죠. 다른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불발이 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연말에는 무언가 선물을 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연일 정찰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RC-135S라고 하죠. 저도 이제 외웁니다. 세계에서 3대밖에 없는 코브라 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대나 한국에 투입해서 번갈아 동해 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중국이 끼어들었더군요. Y9이라는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죠. 이 카디지를 넘나들면서 대한해역과 동해에서 작전을 전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측이 우리 군의 카디지 출입을 미리 통보했다는군요. 이 제주 남방 지역에서 한 2번, 그리고 동해 지역에서 1번 카디지를 침범했다는데, 그래서 통보하면 그만인가요? 말하자면 동해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찰기가 함께 작전을 편 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정찰했겠죠. 그런데 중국의 Y9은 과연 어디를 정찰한 것일까요? 정말 그게 궁금하군요. 우리가 적에게 상공을 열어줘도 되는 겁니까? 이 판에 어제 오후 북한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일본 니기타현 인근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이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그 안에 시신이 7구나 있었다는군요. 오래 바다를 떠돌았는지 시신들은 모두 백골화 되었는데 그 중에 2구는 머리 부분만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바다를 떠돌다가 죽고 또 바다를 계속 떠돌아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다를 통해서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실상을 모르는 곳은 아마 우리 청와대뿐일 겁니다. 자, 다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비위사실 하명 수사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 정말 깁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송병기 구속영장에 적힌 청와대 인사만 해도 당시 민정수석실의 백운은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지금 총리실에 있죠.
그리고 장완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그 외에도 또 있더군요.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전체가 나섰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인 것이죠. 송병기는 처음엔 청와대 문무행정관에게 김기현 비서실을 제보한 것만 알려졌죠. 그래서 문모가 그걸 가공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하명 수사를 촉발했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려진 것이 송병기가 김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정호 병원 사업이 무산된다는 걸 청와대에서 미리 듣고 대신에 공공병원 공약을 준비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이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송병기는 또 송철호 캠프인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일한 모 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울산시 내부 자료를 빼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따라 붙었더군요. 어떻든 이것도 복마전입니다. 울산 말입니다. 제 고향인데 참 씁쓸하군요. 며칠 전에 오사카로 갔던 임동호 씨가 오늘 부산항으로 돌아와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글쎄요, 두고 봅시다. 어쨌든 이제 검찰은 송철호 현 시장 말고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실 비서관 등을 피의자로 확정했습니다. 그랬은지 갑자기 검찰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아마도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송철호든 황운하든 조사조차 하지 못할 판이니 검찰이 초조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백운우를 불렀더군요. 보도를 보니 일단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TV 화면에 그래서 이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쪽 386들의 이런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선거 개입 의혹으로 백운우 비서관이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송병기로부터 문모 행정관이 받은 김기현 관련 제보를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람이죠. 물론 검찰에서 그가 했을 대답은 아주 뻔해 보입니다. 그런 첩보를 받으면 소관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그 비서관은 정상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우는. 그런데 문제는 송병기가 준 첩보에 문모인지 백운우인지 혹은 박영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공하고 또 다른 사실을 보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그건 김기현을 올가매기 위한 가공 첩보이고 그걸 경찰에 내리보내서 압수수색 계획을 포함해 수사 상황을 9차례나 보고를 받았다면 그건 명백한 하명수사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고 하명수사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저는 제 마음부터 좀 다스리려 합니다. 새해가 오면 그만큼 봄이 가까워진 겁니다. 모두 용기를 냅시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